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헬리오스 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아 강도진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의 총수로서 그는 언제나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그가 수개월을 공들여 준비한 푸른색 벨벳 반지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주인을 잃은 채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지난 5년간 그의 그림자이자 완벽한 파트너로 살아온 이서연 실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져 도진은 마른 침을 삼켜야만 했다. 이서연은 도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천천히 품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그 소리는 고요한 집무실 안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진이 기대했던 승낙의 대답이 아니라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잔인한 통보였으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며 오늘부로 비서실장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겠다는 그녀의 말은 도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보이지 않는 벽을 쳤고 그 단호한 거절의 몸짓은 도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끝내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뒤돌아섰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진의 곁에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주었던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집무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도진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며 배신감과 상실감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없는 헬리오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도진은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곧바로 재킷을 챙겨들고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도진은 수행기사를 물리치고 직접 자신의 스포츠카에 올랐으며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빠져나갔다. 그는 인사팀 기록에서 본 서연의 주소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은 그의 복잡한 심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녀는 사생활을 철저히 감추는 사람이었기에 도진조차도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예의나 규칙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도진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으며 만약 누군가 그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대상을 찾아내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각오마저 다지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허름한 빌라촌이었으며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비서실장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도진은 의아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짊어지고 있었을 남모를 무게감이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고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문 앞에 다다라 도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히고 초인종을 눌렀으며 그 소리는 고요한 복도를 타고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그는 조바심이 나서 문을 두드리며 이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잠시 후 안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도진은 숨을 죽이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천천히 열린 문틈 사이로 드러난 광경은 그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문을 연 사람은 분명 이서연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평소에 당당하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있었으며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다. 도진이 알고 있던 날카롭고 강인한 이서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로 도진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의 시선은 휠체어에 앉은 여자의 얼굴과 가늘어진 다리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고 돌아선 그녀가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명 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서연의 얼굴과 똑같았으며 다만 그 눈빛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순수하고 여리게 느껴졌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시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마저 서연과 똑같았기에 도진은 마치 거울 속에 갇힌 미로에 빠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고 도진과 휠체어의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린 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진짜 이서연이 있었다. 좁고 어두운 복도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거칠어지는 가운데 강도진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는데 현관문 안쪽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가 뿜어내는 병약하고 희미한 기운과 계단 아래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이서연의 날카롭고 강인한 기운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온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로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도진을 꿰뚫을 듯 매서웠으며 그녀는 지체 없이 도진과 열린 문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녀는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한 손길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도진은 본능적으로 문틈에 발을 밀어넣어 그 시도를 저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도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으며 그의 고집스러운 눈빛을 읽은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서연의 등 뒤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고 안쪽에 있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그 사람을 안으로 들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서연은 곤란한 듯 뒤를 돌아보았으나 휠체어에 앉은 여자의 단호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진을 막고 있던 팔을 거두었고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낡은 빌라의 내부로 발을 들여놓았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눅눅한 공기와 약 냄새가 도진의 코끝을 자극했고 비좁은 거실 한 구석에는 의료기기들과 재활용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이곳이 평범한 가정집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수장인 도진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비현실적인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존재하는 두 명의 똑같은 얼굴은 그 어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두 여자는 마치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듯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천양지차였는데 서연이 차갑고 단단한 얼음 같다면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유리 조각 같았다. 휠체어의 여자는
자신을 이서인이라고 소개하며 서연의 쌍둥이 동생임을 밝혔고 도진은 그제야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서연이 왜 그토록 사생활을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서인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차를 내오려 했으나 몸이 불편한 탓에 찻잔을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이 황급히 달려가 동생의 손을 감싸 쥐며 대신 주방으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도진은 서연의 눈에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은 철두철미한 비서실장이 아닌 평범한 언니로서의 모습이었다. 도진은 낡은 소파에 앉아 불편한 침묵을 견디며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서인은 도진을 향해 언니가 회장님께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서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다리까지 쓰지 못하게 되면서 언니인 서연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도진은 그 말을 들으며 지난 5년간 서연이 회사에서 보여주었던 완벽주의와 워커홀릭적인 성향이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아픈 동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야근을 자청하고 휴일조차 반납하며 일에 매달렸던 이유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 작은 방 안에 있는 혈육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도진으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차를 들고 돌아온 서연은 서인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준 뒤 도진을 향해 냉정한 표정으로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그만 돌아가 달라고 축객령을 내렸다. 도진은 뜨거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겨우 이 정도 사정 때문에 나를 떠나려 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자신이 서인의 치료와 생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헬리오스 그룹의 재력과 네트워크라면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서연의 반응은 예상외로 싸늘했다. 서연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회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갈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도진에게 자신들의 과거는 회장님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우리가 얽히면 회장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경고를 던졌다. 그녀는 단순히 아픈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의 무게 때문에 사직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으며 이는 도진의 호기심과 보호 본능을 동시에 자극했다. 도진은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나를 밀어내는 것이냐고 다그쳤지만 서연은 거칠게 자신의 팔을 빼내며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서연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걷히며 드러난 팔목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와 찢어진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무직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흉터가 결코 아니었다. 도진은 그 흉터를 보고 멈칫했지만 서연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시선을 피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서인이 불안한 듯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동생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감지한 서연은 도진을 거의 밀어내다시피 현관으로 몰아세우며 제발 부탁이니 오늘 본 것은 모두 잊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애원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다. 문 밖으로 쫓겨난 도진은 닫힌 철문 너머로 들리는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와 서인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두 자매를 옥죄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단순히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온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녀를 둘러싼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도진의 옷을 완전히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에 기대어 서서 낡은 빌라의 3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연과 이서인, 그리고 그들의 죽은 부친에 대한 모든 기록을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통화를 마친 도진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끄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백미러에 비쳤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그 차가 자신을 미행했거나 혹은 처음부터 이 빌라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서연이 말했던 위험이 막연한 공포가 아닌 실제하는 위협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진은 엔진을 켜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면서도 시선은 계속해서 뒤를 쫓는 검은 세단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 차는 도진이 큰 도로로 나오자마자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도진의 머릿속은 서연의 팔에 있던 흉터와 서인의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정체불명의 차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알던 유능한 비서 이서연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했지만, 배신감보다는 그녀가 홀로 감내해왔을 고통의 깊이에 가슴이 아려왔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지옥 같은 운명에서 두 자매를 꺼내주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도진이 떠난 빌라 안에서 서연은 창문 커튼 틈으로 멀어지는 도진의 차와 그 뒤를 쫓다가 사라진 감시자들의 차량을 확인하고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서인은 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놈들은 냄새를 맡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오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기에 도진을 끌어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헬리오스조차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플리폰을 꺼내 전원을 켰고 액정 위로 떠오르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의 조합을 바라보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세계로 발을 들여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헬리오스 그룹의 정보팀이 밤새워 찾아낸 이서연에 대한 보고서는 강도진의 기대와 달리 백지나 다름없었고, 그것은 도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내놓은 결과물이라고는 고작해야 지난 5년간의 평범한 이력뿐이었고, 그 이전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듯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주민등록 초본상의 출생지조차 불분명하고 학력사항도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특이점이 없었지만, 도진의 직감은 이 완벽한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비정상적인 위장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도진은 텅 빈 보고서를 책상 한 구석으로 밀어버리며 창밖을 응시했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지난밤 빌라촌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검은 세단의 형상이 겹쳐져 떠올랐다. 그 시각 비서실에서는 이서연이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과 보안 카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강도진이라는 남자와의 연결고리도 완전히 끊어진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지난밤 골목길에서 감지했던 불길한 기운과 도진의 뒤를 쫓던 감시자들의 존재는 그녀로 하여금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잔인한 결론을 되새기며 마지막으로 도진의 스케줄표를 확인했는데, 오늘 오후에 예정된 물류센터 시찰 일정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도진은 서연의 사직 처리를 보류한 채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고, 들어오는 그녀를 향해
오늘 일정까지만 동행해달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으나 도진은 인수인계가 덜 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그녀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도진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 서연을 태운 채 도심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를 확인하는 도진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고 서연 또한 본능적으로 주변의 차량 흐름을 살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평범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보이지 않는 적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운 분위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의 스포츠카가 한적한 교외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서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지며 사이드미러에 비친 뒤쪽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검은색 밴 두 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행이라기엔 너무나 조직적이고 집요한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도진에게 속도를 줄이지 말고 차라리 더 밟으라고 낮게 읊조렸고 도진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문을 표할 새도 없이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그 순간 뒤따르던 밴들이 동시에 속력을 높이며 무서운 기세로 따라붙기 시작했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할 듯이 위협적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도로 위에서 도진은 핸들을 꺾으며 트럭을 피하려 했지만 뒤에서 들이받는 충격에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스키드 마크가 도로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도진이 당황하여 중심을 잃으려는 찰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서연이 순식간에 몸을 날려 도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핸들을 잡아채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으로 차체의 균형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비서실장의 것이 아닌 전장을 누비던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짧고 명확한 전술 용어들이 튀어나왔다. 서연은 도진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소리치며 기어를 조작해 급커브를 돌았고 차는 간발의 차이로 트럭과 충돌을 면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가 멈추자마자 검은 밴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목표가 단순한 사고 처리가 아닌 명백한 살인이나 납치임을 드러냈다. 도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차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깨진 사이드미러 조각이 무기처럼 들려 있었다. 도진은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달려드는 첫 번째 사내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해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단순히 호신술을 배운 수준을 넘어선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서연은 달려드는 사내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며 하나둘씩 쓰러뜨렸고 그녀의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했다. 도진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이 5년 동안 곁에 두었던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숨겨왔던 과거의 무게가 실감나기 시작했다. 거구의 사내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서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옷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색조차 없이 반격하여 사내의 무릎을 꿇렸다. 마지막 남은 놈이 품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서연의 뒤를 노리자 도진은 본능적으로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 돌멩이를 집어던져 놈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서연은 회전 발차기로 놈의 턱을 가격하여 기절시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도로 위에는 신음하는 사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정막이 다시 찾아온 공간에는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들려왔다. 도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서연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는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지혈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도진의 손길을 거부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정체를 들켰다는 두려움과 도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진은 억지로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품에 안았고 놓아달라고 발버둥치는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서연은 도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시 저항을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도진은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쓰러진 괴한들의 문신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했다. 그 문신은 뱀이 칼을 휘감고 있는 형상으로 재계의 어두운 뒷면에서 암약한다는 소문 속의 범죄 조직 벡터의 표식과 일치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서연은 황급히 도진의 품에서 벗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다시 차가운 비서의 가면을 쓰려 노력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절대로 경찰에게 자신이 싸웠다는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되며 그저 운 좋게 도망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도진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덮어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도진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마친 두 사람은 VIP 병실로 옮겨졌고 도진은 침대에 걸터 앉은 서연에게 다가가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국가정보원 소속의 특수요원이었으며 작전 중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잃고 동생마저 다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자괴심이라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배신자와 손을 잡은 거대 기업이 바로 헬리오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룹이며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서연이 가지고 있는 기밀 데이터라는 사실도 밝혔다. 도진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의 무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당신 동생을 지킬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이건 회장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만류했지만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뜨거웠다. 도진은 헬리오스의 모든 자본과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신들을 지킬 것이며 만약 누군가 당신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맹세했다. 그 시각 어두운 창고 안에서는 실패한 작전에 분노한 남자가 부하들을 구타하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가려진 그의 얼굴은 헬리오스 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했으며 강도진이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이서연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에 더욱 흥분하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으니 전면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책상 위에 놓인 강도진과 이서연의 사진에 붉은색 X표를 그었다. 창고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도진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문득 주머니 속에 넣어둔 서연의 부서진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액정이 깨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댔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대방은 경고하는데 이서연을 넘기지 않으면 헬리오스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고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응수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강도진은 퇴원 수속을 마친 두 자매를 자신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는 성북동 저택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사설 경호원들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다. 도진은 서연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더 이상 낡은 빌라에 머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고 서연 또한 동생의 안전을 위해 고집을 꺾고 도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저택에 도착한 서인은 평생 본 적 없는 웅장하고 화려한 내부 시설에 압도되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도진은 정중하고 따뜻한 태도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최고급 객실을 배정해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창문의 위치와 비상 탈출구를 눈으로 확인하며 본능적으로 침입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아직도 전장의 긴장감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도진은 이날 저녁 예정된 헬리오스 그룹 주최의 자선 파티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서연을 건드린 배우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인 무대이기도 했다. 그는 서연을 안전한 저택에 남겨두고 홀로 파티에 참석하려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텔리를 틀고 앉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서연은 진통제 투여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도진은 경호팀장에게 2중 3중으로 경비를 강화하라고 신신당부한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파티장으로 향했다. 도진이 떠난 뒤 고요해진 저택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은 서인만이 남아 잠든 언니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호텔 연회장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위선을 떨고 있었지만 도진의 신경은 온통 집에 두고 온 서연에게 쏠려 있어 사람들의 인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저택의 CCTV 영상을 체크했고 화면 속 평온한 저택의 모습을 보고서야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도진이 모르는 사이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비서실의 수행원 중 한 명이 파티장 구석에서 은밀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저택의 보안 코드가 변경되는 시각과 경호원들의 교대 동선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내부의 배신자는 도진이 서연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치명적인 독을 품은 뱀처럼 헬리오스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저택에 남아있던 서인은 언니가 깨어났을 때 마실 물과 약을 챙기기 위해 힘겹게 휠체어를 밀고 주방으로 향하다가 창밖 정원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이미 보안 시스템은 내부 조력자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였고 적막했던 저택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소음기 장착된 총을 들고 거실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서연이 누워있는 방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오고 있었다. 서인은 언니가 부상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기에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언니가 벗어둔 재킷을 걸치고 휠체어에서 내려 소파에 기대앉아 마치 자신이 서연인 것처럼 위장했다. 괴한들은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다가왔는데 그들은 정보원으로부터 타깃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보고를 받았기에 서인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의심하지 않았다. 서인은 공포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잠든 언니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들을 노려보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연과 똑같이 닮아 있었고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이목구비 또한 쌍둥이 언니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했기에 괴한들은 그녀를 이서연으로 확신하고 거칠게 제압했다.
괴한 중 한 명이 서인의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우고 약물이 묻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자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리무진을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던 도진은 갑자기 연결이 끊긴 CCTV 화면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고 운전기사를 다그쳐 미친 듯이 속력을 높였다. 저택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문은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제압당한 경호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도진은 차에서 뛰어내려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지만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깨진 꽃병과 뒤집힌 가구들 사이로 서인의 휠체어만이 주인 없이 덩그러니 넘어져 바퀴를 헛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 2층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는 약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몽롱한 상태에서도 동생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절규하고 있었다. 서연은 텅 빈 거실과 넘어진 휠체어를 보자마자 사태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고 도지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놈들은 서연을 노리고 왔지만 쌍둥이 동생인 서인을 서연으로 착각하고 납치해간 것이 분명했으며 이는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동생이 나 대신 잡혀갔다고 제발 찾아달라고 울부짖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 내린 그녀의 모습에 도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서연은 서인이 몸이 성치 않아 놈들의 고문이나 위협을 견뎌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공포는 배가 되어 그녀를 잠식했다. 도진은 패닉에 빠진 서연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드시 서인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눈빛 또한 분노와 죄책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헬리오스 그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공위성과 드론 그리고 사설 정보망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 CCTV를 해킹해서라도 납치 차량의 경로를 추적하라고 고함쳤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무기 상자를 꺼내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살기등등한 복수심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으며 그것은 놈들이 서인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들을 도륙하고 동생을 구해내는 것뿐이었다. 강도진의 저택 서재는 더 이상 평온한 휴식의 공간이 아닌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전장 지휘소로 변모해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에서는 헬리오스 그룹의 위성, 정보와 서울 시내 교통 통제 시스템에서 해킹한 영상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도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모니터 앞을 서성이며 정보팀장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가진 자본력과 기술력이 총동원되어 도시의 모든 전자신호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납치범들의 차량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감춘 뒤였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도지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며 책상을 내리쳤고 이 거대한 권력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의 동생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가슴을 후벼 팠다. 그 시각 서재 한 구석에서는 이서연이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열어 무기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슬픔을 넘어선 처절한 결기로 굳어 있었다. 녹슨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글록 권총과 날카로운 단검들을 능숙하게 조립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며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휠체어에 앉아 공포에 떨고 있을 동생의 얼굴이 떠나질 않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서연은 탄창에 총알을 밀어 넣으며
만약 서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 또한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되뇌었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벡터그룹의 잔당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찢어발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총기를 허리춤에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세웠다. 도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이 상태로 혼자 적진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이건 내 싸움이니 회장님은 빠지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놈들이 노린 건 당신이었지만 그들이 건드린 건 내 사람이고 내 자존심이라며 자신을 배제하려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는 서연에게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은 내 비서이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여자라며 함께 가지 않을 거면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연은 도진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심과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읽었고 결국 고개를 떨구며 그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메인 스크린의 지도가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정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와 두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놈들이 타고 간 벤이 도시 외곽에 버려진 화학공장 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열감지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그곳은 인적 드문 항만구역이라 납치와 감금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도진은 즉시 좌표를 자신의 스마트워치와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전송하며 경호 팀장에게 최정의 요원들을 소집해 뒤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서연에게는 방탄조끼를 건넸다. 서연은 도진이 건넨 조끼를 받아들며 그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지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도진의 스포츠카는 빗물을 튀기며 짐승처럼 포효했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태블릿 PC로 공장의 도면과 예상되는 적의 병력을 분석하며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놈들은 프로이며 단순한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인 병기들이니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 돌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도진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서인을 무사히 구출하고 놈들을 응징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어 두려움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비장한 얼굴을 교차해서 비추었고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목적지인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빗줄기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어져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공장의 실루엣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어둠 속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도진은 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숲속 깊숙한 곳에 차를 숨긴 뒤 서연과 함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차가운 비가 그들의 옷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들의 뜨거운 분노는 식힐 수 없었다. 서연은 수신호로 도진에게 뒤를 따르라고 지시하며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공장 외벽을 타고 이동했고 도진 또한 숨소리를 죽이며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다. 그는 평생을 팬대만 굴리며 살아왔지만 서연을 지키겠다는 본능이 잠재되어 있던 야성을 깨워 그의 감각을 예리하게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공장 내부의 녹슨 철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거친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와 서연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깨진 창문 틈으로 내부를 정찰했고 공장 중앙의 기둥에 묶여있는 서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입을 틀어막으며 신음 소리를 삼켰다. 서인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축 늘어져 있었고 놈들은 그녀가 이서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진짜 이서연은 어디에 숨었냐며 서인을 구타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도진은 이성을 잃고
당장이라도 뛰어들려 했지만 서연이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으며 눈물 섞인 눈빛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도진에게 공장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배전반의 위치를 알려주며 자신이 시선을 끄는 동안 불을 끄고 서인에게 접근해 달라고 속삭였다. 도진은 위험한 임무였지만 서연의 작전을 믿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배전반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진이 위치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며 심호흡을 했고 주머니 속에서 연막탄을 꺼내 손에 쥐며 놈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타이밍을 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웅웅거렸고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긴장감이 그들을 옥죄었다. 마침내 도진이 배전반의 레버를 내리자 공장 안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당황한 놈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서연은 창문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며 연막탄을 투척했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 그녀의 총구가 불을 뿜으며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을 쓰러뜨렸다. 총성과 비명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서연은 적들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녀의 총알은 정확하게 놈들의 다리와 어깨를 관통했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기에 곧바로 반격이 시작되었고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총알들이 서연의 귓가를 스치며 위협했다. 한편 도진은 어둠을 틈타 서인이 묶여있는 기둥으로 달려갔고 나이프로 밧줄을 끊어내며 정신을 잃은 서인을 품에 안았다. 서인은 도진의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공포에 질려 몸을 떨기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했다. 도진은 서인을 안심시키며 구석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려 했으나 그 순간 적외선 고글을 착용한 적의 리더가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서인을 감싸 안았고 타는 듯한 통증이 팔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놈을 향해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던졌다. 서연은 도진이 위험에 처한 것을 감지하고 몸을 날려 리더를 향해 사격했지만 탄창이 비어틱하는 소리만 날 뿐 총알은 나가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은 망설임 없이 빈 총을 던져버리고 품에서 단검을 꺼내들며 리더에게 돌진했다. 리더는 비웃으며 칼을 꺼내 서연을 맞이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서연은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리더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급소를 노렸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서인을 안전한 드럼통 뒤에 숨긴 뒤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고 서연을 돕기 위해 달려갔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적의 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사격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망설일 겨를이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빗나갔지만 리더를 당황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고 그 짧은 틈을 타 서연이 리더의 손목을 베고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리더를 제압했고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서연과 서인이 무사한지 확인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공장 밖에서 또 다른 차량들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며 벡터그룹의 지원 병력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았지만 도진은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들어보였다. 그는 이미 헬리오스 그룹의 사설 경비대와 경찰 병력이 이곳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적들에게는 장송곳과도 같았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지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끝났다고 안심시켰고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도진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다. 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잔당들을 체포하는 동안 도진은 서인을 직접 안아들고 구급차로 향했고 서연은 그 뒤를 따르며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이날 밤에 처절했던 사투는 세 사람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유대감을 동시에 남겼다. 도지는 구급차에 오르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는 당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처음으로 그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도망친 줄 알았던 최악의 적이 피를 흘리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를 예고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고, 응급수술실 앞의 붉은 등은 마치 경고 신호처럼 깜박이며 강도진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들었다. 다행히 이서희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서연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수술실 앞을 지키며 불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격전의 흥분과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지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제발 좀 쉬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나직하게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빛은 병원의 흰 벽을 뚫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진짜 적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도지는 서연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는데, 공장에서 제압한 놈들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대상이 바로 헬리오스 그룹의 경쟁사이자 재계의 어두운 손으로 불리는 최민국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최민국은 과거 서연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혁신적인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서연의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었으며, 이번 납치극 또한 그 기술의 암호키를 쥐고 있는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도지는 주먹을 꽉 쥐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를 심판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법은 힘있는 자들에게는 그저 거미줄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 시각 헬리오스 정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는데, 궁지에 몰린 최민국이 자신의 비자금 계좌를 모두 정리하고 개인 소유의 비행장이 있는 인천 외곽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였다. 그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신분을 세탁한 뒤 다시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했기에 지금 그를 놓치면 영원히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도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연 또한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그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도지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여 말리려 했지만 부모의 원수를 눈앞에서 놓칠 수 없다는 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도진의 스포츠카에 올라타 새벽에 텅 빈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속도감에 뭉개져 마치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도지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서연은 말없이 탄창을 확인하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번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지난 5년간 자신과 동생을 지옥 속에 가두어 두었던 과거의 망령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며 여명을 알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최민국의 개인 전용기는 이미 이륙 준비를 마치고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으며, 활주로 주변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도지는 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활주로의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고, 요란한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불청객의 등장에 용병들은 당황하여 사격을 시작했다.
총알이 차체에 튕겨 불꽃을 일으키는 아수라장 속에서 도지는 기가 막힌 운전 솜씨로 적들의 포위망을 교란시키며 비행기 앞을 가로막아 섰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망설임 없이 정확한 사격으로 가장 위협적인 저격수를 제압했고, 도지는 차체를 방패 삼아 엄호 사격을 하며 서연의 길을 열어주었다. 비행기 트랩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국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호위대장에게 두 사람을 처리하라고 손짓했고, 자신은 여유롭게 기내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악귀처럼 달려들어 호위대장의 다리를 쏘아 무너뜨렸고, 마침내 원수 최민국과 마주 서게 되었다. 최민국은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죽은 내 아비와 똑같이 생겼다며 조롱했고, 내 아비가 멍청하게 굴지 않고 기술만 넘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뻔뻔하게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의 눈에서는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릴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녀는 총구를 최민국의 이마에 겨누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최민국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품 안에서 기폭 장치로 보이는 리모컨을 꺼내들며 자신이 죽는 순간 이 비행장 전체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도지는 서연에게 쏘지 말라고 소리치며 최민국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최민국은 그 틈을 타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도진을 향해 발사했다.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고, 도진은 자신이 총에 맞았다고 생각하며 질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서연이 비틀거리며 서서 붉은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을 몸을 날려 대신 맞았고, 가슴에서 배어나오는 선명한 붉은 피가 그녀의 흰 셔츠를 빠르게 적시고 있었다. 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서연을 받아 안았고,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와 절망을 느꼈다. 최민국은 서연이 쓰러진 것을 보고 광소하며 확인 사살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분노로 이성을 잃은 도진이 바닥에 떨어진 서연의 총을 집어들었다. 평생 총이라고는 만져본 적 없는 기업가였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그를 완벽한 사수로 만들었고, 도진의 총구에서 불을 뿜은 총알은 정확하게 최민국의 어깨와 다리를 관통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최민국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폭 장치를 누르려 했지만, 이미 달려온 헬리오스의 경호팀과 경찰 특공대가 그를 덮쳐 제압해버렸다. 도진은 최민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피를 흘리는 서연을 품에 꽉 안고 제발 눈을 뜨라고 울부짖었다. 서연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도진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힘없이 떨구어졌고, 그녀의 입가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진은 오열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의 눈은 서서히 감겨갔고, 활주로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눈부시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구급 헬기가 도착하여 서연을 이송하는 동안 도진은 그녀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고, 헬기 소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그녀의 생명줄을 붙잡으려 애썼다. 의료진의 긴박한 외침과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전자음이 헬기 안을 가득 채웠고, 도진은 자신의 옷이 그녀의 피로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며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그녀를 살려만 준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좋으니 기적을 보여달라고. 비는 도진의 눈물은 서연의 차가운 손등 위로 하염없이 떨어졌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도진과 서연의 세계를 단절시키는 판결 소리처럼 들려왔다. 수술실 앞에 홀로 남겨진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멍하니 주저앉았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완벽했던 비서, 휠체어에 앉은 쌍둥이 동생,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쓰러진 여자까지, 이 모든 모습이
이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처절한 삶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했고, 만약 그녀가 깨어난다면 다시는 그녀를 위험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복도 끝에서 서인의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고, 도지는 고개를 들어 울고 있는 서인을 바라보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다. 경찰은 최민국을 체포하고 그의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언론은 헬리오스 그룹 회장의 영웅적인 행동과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그 어떤 뉴스도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수술 중 램프가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걸어 나오자 도진과 서인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의사는 다행히 총알이 급소를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고, 그제야 도진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서연을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듯 어루만지며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으니 편안하게 꿈을 꾸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최민국이라는 거대한 악은 사라졌고 서연을 옥죄던 과거의 사슬도 끊어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도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녀가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도지는 기나긴 밤을 지새웠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봄기운이 헬리오스 그룹 본사 건물을 감싸고 돌 즈음 강도진 회장의 집무실에는 평온하면서도 활기찬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룹을 위협하던 최민국과 벡터그룹의 잔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거나 감옥에 수감되었고, 헬리오스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성으로 거듭나 있었다. 총상을 입고 생사를 오갔던 이서연은 기적적인 회복력으로 건강을 되찾아 다시 비서실장 자리에 복귀했으며, 그녀의 흉터는 도진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도진의 스케줄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의 차가운 가면 대신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어 보는 이들마저 편안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보고를 마친 서연을 바라보며 지난 반년간의 시간을 회상했는데, 그것은 지옥 같은 고통과 천국 같은 행복이 공존했던 기묘한 나날들이었다. 서연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했고, 그녀가 깨어난 후에는 그녀의 재활을 돕기 위해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헌신했다. 또한 서연의 쌍둥이 동생인 이서인에게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재활시설을 지원하여 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조 보행기를 잡고 첫걸음을 떼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제 서연에게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그녀를 옥죄는 과거의 족쇄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그녀는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다. 업무 보고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자 도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죽으로 된 묵직한 서류 결제판을 꺼내 서연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결제판을 바라보았는데 평소 도진이 결제를 요청하던 서류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턱을 괴고 앉아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헬리오스 그룹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계약건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서연은 혹시 자신이 놓친 중요한 인수 합병건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가죽 커버를 열었고, 그 안에 담긴 문서의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문서의 맨 윗부분에는
종신 파트너십 및 동반자 계약서라는 다소 엉뚱하고도 진지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조항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제2조갑 강도진과 을 이서연은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포함한 모든 것을 공유하며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제2조갑은 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을은 갑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한다는 식의 내용들이었다.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딱딱한 계약서라기보다는 도진이 서연에게 바치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연애 편지이자 프러포즈와도 같았다.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계약서의 장을 넘겼지만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도심의 전경을 등진 채 그녀를 깊은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은 로맨틱한 말이나 꽃다발보다는 이런 확실한 약속이 더 적성에 맞는 사람이라며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절에 대한 일말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서연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날 공항 활주로에서 이미 우리의 운명은 하나로 묶였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비서와 상사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란히 걷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는 품 안에서 반지가 아닌 만년필을 꺼내 서연에게 건네며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은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라고 덧붙였다. 서연은 도진이 건넨 만년필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결심한 듯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써 내려갔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을 이 눈부신 행복이 이제는 당연한 자신의 권리임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도진이라는 남자가 주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서명을 마친 서연이 결제판을 닫자 도진은 그녀의 손에서 펜을 가져가 던져버리고 와락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으며 서연 또한 도진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하나로 포개어지며 집무실의 공기는 달콤하고 따뜻한 봄의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 도진은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 비서실장직은 내려놓고 내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농담 섞인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회장님을 감당할 수 있는 비서는 저밖에 없으니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도진은 못 말리겠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원한다면 헬리오스의 공동 회장직이라도 내어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지나온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믿음과 여유가 배어 있었다. 그날 오후 도진과 서연은 일정을 일찍 마무리하고 서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깍지 낀 손을 놓지 않았다. 붉게 물드는 노을이 차창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비추었고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샹송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도진은 운전을 하며 힐끗힐끗 서연을 쳐다보았고 서연은 창밖을 보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지우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쫓겨야 할 적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가는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저택에 도착하자 서인이 밝은 표정으로 마중을 나왔고 그녀는 이제 보조기구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정원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연은 행복해하는 동생의 모습과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을 보며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제 편히 쉬시라고 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지고 서인이 잠자리에 든 후 도진과 서연은 정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저 또한 회장님이 어디에 계시든 끝까지 곁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차가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두 남녀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영원한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